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사업개미분들 활짝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쯤 이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한 방향으로 결정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정도 200일 이평선에 이제 상단 탈환을 시도를 했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200일 이평선 상단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게 세 차례 정도 이제 시장이 200일 이평선 장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추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은 현재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2023년 이번 1월 달 시도가 이제 지난번하고 좀 다른 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1년 동안 계속 최저점들이 하단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던 것이 이젠 저점이 이제 위로 조금 상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고무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시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우려 그 자체보다는 그 투자자들의 이제 단기적인 이익 실현, 이제 욕구가 좀 더 강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발생한 시장의 조정을 과연 기술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연준의 매파적인 어떤 영향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이 연준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기사들에서도 이제 그 매파적인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시장이 상승했던 구간에서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그 시그널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술적인 조정으로 좀 단기간에 이제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자체는 지속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 정점에서 이제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이제 뚜렷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준,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이 2%의 거의 3배 이상,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연준에서의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바뀌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플레이션 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준 이제 부의장인 이제 그 레이너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6개월 연속 지금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PPI 같은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이 2% 대비 현재 거의 3배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추가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제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준 입장에서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이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탄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컨센서스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은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채권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금리 고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11월부터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그리고 최근 당분 몇 주간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금리 하락 자체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지 마라라는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과정은 연준이 책임을 질 테니 시장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그 외부 변수들 혹은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준이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꾸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이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데이터가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것에 따라 연준의 대응이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을 보면은 뭐 올해 11월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당 예측 자체는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생각은 아니고,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케이스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경로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시장 데이터 발표 변화에 따라서 연준 금리 인하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 뭐 앞당겨질 수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작년 1년 내내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변화가 그 기대치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11월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빠른 수준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연준에서는 사실 시장의 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유동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완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유동성 확대를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2%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발표치가 CPI도 그렇고 PPI도 둘 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전월 대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주거비 변화 등에는 좀 집중을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하락할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연준의 첫 페드 회의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자, 금리가 빨리 내려가면 좋겠지만 이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올해 투자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난 한 3년간, 3, 4년 정도, 3, 4년이 아니죠. 거의 한 7, 8년 동안 이제 그 초저금리가 이제 이어졌던 이제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금리가 10년 이상 이제 이어졌는데, 그 상황을 우선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그 주식시장에 반대하는 국면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시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동안 성장주의 편견이 쌓였다라는 점도 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그 초과 수익이 한 75%포인트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 구간은 이제 구조적인 초저금리가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반면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의 구간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80% 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금리 환경에서는 가치주가 관심을 가지고, 또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올라갈 것인가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을 이제 종종 물에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초저금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수영장 안에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수영을 하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도 이제 좀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기가 뭐 올해 11월까지 이제 최고 금리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부터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현실적인 기업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 환경에 영속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려는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성장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랩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